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이후의 감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충계학술대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하면서 사실 언론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는 뜻으로 정리해 보고 나중에 궁금하신 질문 사항 등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보시는 것처럼 감염 관리가 국내에서 감염 관리라는 이제 명칭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가장 오래된 것들이 90년대부터 이제 검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에이즈 환자들이 국내에도 발견되기 시작한다, 대한 에이즈 협회를 만든다,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감염 질환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병원들에서 서울대병원이나 뭐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아산병원이라고 불리는데 서울 이제 그 당시에는 중앙병원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그런 병원들에서 이제 입원한 환자들 사이에서 이제 세균 감염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 뭐 이런 보고들,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이 늘면서 외국 전염병이 유입된다, 그리고 이제 그 5157 대장균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 뭐 홍콩 조류 독감이 돌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대병원의 전문 간호사를 이제 뭐 95년대에 뽑았는데 감염 관리 간호사를 뽑은 것이 이제 신문에 나올 정도로 어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감염 관리학회가 만들어지고 복지부에서도 전염병 관리법이 제정되게 되는, 이런 감염 관리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는 이제 감염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이제 인지하게 된 거는 이 항생제 내성 세균, 저희가 이제 멀티 드럭 리지스턴트 오르가니즘이라고 해서 MDRO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주된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반코마이신 내성 스테보류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여기 보면 뉴델리 베탈로 베타락타메이즈 1, 뭐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 내에서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내성 세균들에 대한 이제 컨트롤이 주된 감염 관리에 이제 역할이 됐고요. 2010년 12월에는 6종의 다제 내성균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뭐 VRSA, VRE, MRSA, 그다음에 MR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 MR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그다음 카바페넨 내성 장내세균 등 6종을 이제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제 내성균 6종을 포함한 표본 감시 체계가 이제 2011년도부터 운영이 되다가 2017년 7월에는 이제 CRE 같은 경우에는 전수 감시 체계가 돼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전수를 모은 것을 이제 보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학회들을 위주로 해서 병원들, 병원급 이상의 기관들을 해서 이제 코니스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이제 의료 관련 감염들을 이제 계속 보고하는 이런 활동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염 관리라고 하면 병원 내에서 이제 이런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컨트롤을 목표로 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계속적으로 이제 되어 오고 있었다고 하면, 또 다른 이런 다른 이벤트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2002년도 후반부에 이제 사스, 그리고 2009년도에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 H1N1이 이제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 메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2015년에 이제 뭐 삼성병원을 포함한 여러 이제 대형 병원들에서 환자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메르스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202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코로나, 이런 식으로 이 그 연도를 따지면은 뭐 5년, 어떤 분들은 이제 5년마다 뭔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감염 관리가 좀 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로 이제 내성 세균에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것을 타겟으로 했던 감염 관리라고 한다면은, 이런 신종 감염병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좀 더 다른 국면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 코로나와 관련된 감염 관리 이슈를 말씀드리고 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체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종류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이제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지누스에
229E하고 NL63이라든지 OC43, HKU1 같은 것들은 시즈널하게 계속 계절성으로 감기를 일으키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면역 저하자, 고령자들한테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들 외에 이제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알려져 있었고, 이번에 발견된 것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나 이제 사스나 메르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람에게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자연계에 이제 어떤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내추럴 호스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추럴 호스트는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감염되지 않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다가 특정 다른 이제 종의 동물에게 옮기게 되고, 이 동물들이 이제 감기에 걸리고 혹은 폐렴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사이클이 되면서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이 동물들에게서 돌다가 사람과의 어떤 이제 액시덴탈한 어떤 접촉을 통해서 사람에게로 옮겨오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 간의 전파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질환들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이런 동물 종 간의 바이러스 전파가 쉽게 일어나 이제 사고이긴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제 낙타에게서 옮겨와서 그 중동 지역에서 2012년에 이제 낙타가 감기가 걸려서 낙타를 치료한 주인도 감기가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 낙타에서 나온 바이러스하고 그 낙타를 돌보던 사람에게서 나온 바이러스가 동일한 바이러스로 확인되면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2015년도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코로나를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는 그 95% 정도 유전적 특이성을 박쥐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쥐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내추럴 호스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에게로 왔는지는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갑이라고 해가지고 동남아 쪽에 중국도 이제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중국 지역에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천상갑에서 또 유사한 바이러스를 가진 것이 발견이 되어서 아마 이런 천상갑이라는 다른 동물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감기가 돌면서 증폭되어서 사람에게 넘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도 뭐 중국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다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연구원들에게서 노출돼서 이렇게 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도 돌고 있고, 정확히 이제 이 부분에 그 중간 숙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스 코로나 2 바이러스는 인체 세포 내로 들어와서 이제 유전 물질을 풀어서 자기의 이제 후손들을 만들어서 이 세포를 파괴하고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그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 리셉터라는 그 리셉터를 통해서 인체 내로 들어오게 되고요. 좀 더 복잡하지만 잠깐 소개드리면, 이런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그 호스트 셀의 멤브레인하고 서로 퓨전돼서 바이러스 내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요. 이런 배출 과정에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단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인체의 ACE2 리셉터하고 붙으면서 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는 부분이 노출이 되게 되고, 보시면 여기 뭐 약간 쌍절곤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다리를 내리면서 바이러스 막하고 호스트 셀 멤브레인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놓고요. 나중에 이렇게 응력으로 당기면서 서로 두 개를 붙이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호스트 셀 멤브레인하고 바이러스 멤브레인이 붙으면서 바이러스 내에 있는 이제 유전 정보를 호스트 셀 내로 이제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증식이 호스트 셀 내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이 일어나고, 또 증식이 일어나서 많은 후손들이 다른 근처에 있는 바이러스에 전파되는 이런 폭발적인 앰플리피케이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이 바이러스 감염 때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여기는 알베올루스고, 알베올루스 옆에 이제 알베올라 캐필러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알베올루스에 있는 유모사이트까지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증폭돼서 많은 바이러스들이 주변 세포로 또 배출이 되고,
주변의 알베올라 캐필러리를 지나는 면역 세포들이 이제 이것을 인지해서 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 때문에 알베올루스 내에 이제 많은 플루이드가 차게 되고 또 이제 이런 알베올라 캐필러리와 알베올루스 사이에 이런 인터스티슘이 매우 두꺼워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돼서 그 옥시전이 잘 이렇게 옥시전과 CO2가 잘 교환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풀모너리 캐필러리 쪽에는 또 이제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가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 때문에 이제 액티베이션 되면서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알베올루스와 혈관에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의 패소제네시스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초반에는 어떤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대개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 지나면은 특히나 나이가 많다든지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호흡 곤란이 한 40%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도 14%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요하는 시비어 일리스가 생기게 되고 그 중에 5% 정도는 인공호흡기라든지 에크모 같은 라이프 서포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이런 크리티컬 일리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와서 초반엔 아주 감기처럼 가볍게 앓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일주일 열흘이 지나면은 확 이렇게 나빠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매우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되게 역학조사지가 환자가 이제 저희 이제 전원이 되어서 오게 되면 이런 역학조사지가 딸려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긴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열이 좀 있고 37.5도 정도로 아주 마일드 피버였고 호흡기 증상은 써놓질 않았습니다.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호흡기 증상 외에는 이제 약간 추운 정도로 그런 정도 느낌이 있는 68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다른 환자들은 초반에 오면서 되게 이제 감기 증상으로 정말 감기 환자처럼 어떤 뭐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증상으로 왔다가 그냥 입실만 해 있다가 퇴원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마 제가 처음 경험했던 가장 심한 환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보시기 어려운 저기 글자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분이 이제 입원을 6시 정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격리실로 들어와서 거꾸로 순인데요. 이렇게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안내하고 했는데 나중에 모니터를 펄스 옥시메터를 쟀더니 56%에서 6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환자는 호흡 곤란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펄스 옥시메터가 고장이 났나라고 생각을 했고 환자는 여기도 뒤에 보시면 격리와 관련 설명을 잘 이해하고 이 뒤에도 설명을 듣고 이해함을 잘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세츄레이션은 5, 60%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가서 일단 산소를 달긴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났겠다 생각하고 펄스 옥시메터를 다른 걸 갖다 달라고 이제 격리실까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환자가 굉장히 청색증도 심하고 그래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산소도 더 오르고 그렇지만은 계속 세츄레이션은 오르지 않아 가지고 새 이제 펄스 옥시메터를 가지고 와서 달았는데도 계속 뭐 60%, 7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레절버 마스크를 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즘에 하이플로우 옥시전이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유량의 산소를 고농도로 공급해주는 인투베이션 가기 전에 이제 하는 하이플로우 옥시전이 이제 저희 요즘 쓰고 있는데 그걸 결국에 연결하게 됐는데 그걸 연결하면서 이제 한 80% 정도로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이게 펄스 옥시메터 고장이 아니고 환자는 멀쩡하지만은 엄청난 하이폭시아가 있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그때부터 계속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투베이션하고 다른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밖에 있던 다른 이제 중환자 의학 선생님들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따라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6, 7명이 이제 막 그 조그만 방 안에서 레벨 D를 입고 정신없이 이제 인투베이션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체스트는 이 정도였는데 CT를 찍었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가 심한 이런 폐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가 아는 이런 질환이랑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대개는 이제 저희가 폐렴이 심하면 호흡 곤란을 심하게 이제 호소하시면서 이분은 뭐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게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심한 하이폭시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별다른 증상이 없으셔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또 다른 경우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프랑스에서 보고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폭시아를 무증상 하이폭시아 혹은 사일런트 하이폭시아
혹은 뭐 해피 하이폭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1,700명 환자를 봤는데 1,100명 정도가 숨찬 느낌이 입원 중에 없었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찍어보니까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폐렴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분들 중에 한 96명 정도는 이제 아테리얼 블러드 가스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었는데, 봤더니 이제 O2가 떨어져 있지만 CO2도 떨어져 있는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디스니아를 느끼고 숨을 더 열심히 쉬게 되는 이유는 대개는 CO2가 이제 많이 증가하면서 그걸 이제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스피레토리 드라이브가 먼저 작동하게 돼 있는데, 이제 CO2가 높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본인이 별로 디스니아를 느끼지 못하고 숨찬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증상 하이폭시아에 있는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가 ICU로, 그리고 4분의 1 정도는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그 사일런트 하이폭시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반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있을 때도 갑자기 이제 그 코로나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지 못한 이제 일부 환자들 중에서 집에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고요. 또 갑자기 변사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코로나가 확인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도 아마 이런 사일런트 하이폭시아 때문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환자가 힘들어 한다면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우선 시행했을 텐데, 그런 증상이 없다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경우다 보니 그런 환자들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펄스 옥시메터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트리아지 할 수 있는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제 초반에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의 경험으로는 증상이 아주 빨리 진행하는 것 같다. 그리고 증상이 진행하면서 어드밴스드 라이프 서포트, 뭐 인투베이션하고 벤틸레이터를 달고 에크모를 한다는 이런 서포트가 굉장히 빨리 필요하게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문제는 2월 29일까지 매일 한 7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환자들이 누적되면서 수천 명이 이제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중에서 자꾸 사망자가 생기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전화를 계속해서 이 사람이 매일 전화해서 이 사람이 병원으로 빨리 이송되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우선 따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이제 논문에 올린 건데요. 이런 것들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의 무서운 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 정도로 드렸는데,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감염 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이유를 몇 가지 들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코로나의 특징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스프레드 비포 심텀 쇼,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반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홍콩 뭐 사태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어떤 언론이 투명하지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진 문제를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제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핑계를 댄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이어서 나왔던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요. 중국인 여성이 독일에 방문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뒤에 이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그 회의에 같이 참석했던 독일인 두 사람이 코로나에 같이 걸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이제 감염을 그 사이에 일으킨 겁니다. 증상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소개하면서 이게 심텀이 생기기 전에도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중국 정부가 말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주게 됐는데요. 조금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이언스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보가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뭐 조사를 해봤더니 그녀가 독일에 있을 때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또 사이언스에서 곧 연달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증상 전에 감염이 되느냐, 뭐 아니라고 했다가 또 맞다고 했다가 막 이런 복잡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돼서 더 우려를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미국에 전파가 많이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그 주로 요양보호 시설에 있었던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거의
증상 발생 전에 전파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킹 카운티에 이제 널싱 퍼실리티가 있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한 명이 생겼는데 같이 생활하는 76명을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걸쳐서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이 76명의 63%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진된 48명 중에서 한 56%, 27명이 증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 27 중에 24명은 이후에 증상이 생기게 되긴 하는데 이 문제는 요때 증상이 없을 때 나중에 바이러스를 저희가 이제 PCR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PCR을 증폭하면서 빨리 증폭이 되면 그만큼 바이러스가 많은 거고 시간을 오래 증폭시켜야지 파저티브 시그널이 뜨게 되면 굉장히 바이러스가 적은 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이클 트레시홀드 밸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적을수록 굉장히 바이러스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클 트레시홀드 밸류가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법 바이러스가 많은 걸로 보이는 그런 수치고요. 실제로 바이러스가 이게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바이러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셀에다가 이 바이러스를 접종해서 이 셀이 죽는지 안 죽는지 바이러스 컬처를 이제 해봤던 거죠. 그랬더니 24명에게서 나온 바이러스가 실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상이 생기기 전에 실제로 바이러스가 배출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라서 옮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국내 첫 환자 케이스를 보고한 이제 인천광역시 의료원의 이제 김준용 선생님이 쓴 논문인데요. 여기도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계속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는데 입원하자마자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바이러스 질환은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됐죠. 이게 저희가 조금 달랐던 이유는 2015년 메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잘 알려진 것은 그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는 바이러스가 거의 배출이 안 된다는 거고 한 1, 2주 지나면서 배출이 많이 되기 시작한다는 어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면은 메르스처럼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쪽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야 증가할 거다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와 그림이 다른 그림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또 했던 다른 연구인데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바이러스를 받아서 증상이 생기게 되면 생기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두 번째 환자에게 이렇게 옮길 때 이제 대개 병에 따라서 증상이 생길 때 가장 전파력이 높은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병들은 이제 아까 메르스를 말씀드렸는데 증상이 생길 때가 아니고 조금 지나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면서 전파력이 높은 질환도 있고요. 추정하기로는 코로나가 이런 경우일 것 같은데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전파력이 높은 이런 질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차이가 나게 되냐 하면 첫 환자와 두 환자의 증상 발생일 사이의 간격을 시리얼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시리얼 인터벌하고 이 환자가 바이러스를 넘겨줘서 이 사람이 생기기 시작할 때까지 기간을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심텀 온셋의 전염력이 가장 높다면 그 시리얼 인터벌과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는 거의 같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이 달라서 이 사람이 증상 이후에 한참 지나서 전파력이 높다면은 이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보다는 증상 간의 시리얼 인터벌이 더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증상 시작 전부터 전파력이 높다면은 이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이 사람 증상 사이의 간격인 시리얼 인터벌보다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가정을 하고 보면 만약에 이런 인큐베이션 피리어드하고 시리얼 인터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런 그 감염 페어, 그러니까 걸리게 한 사람과 걸린 사람의 페어 어떤 정확한 날짜를 서로 알고 있다면은 거꾸로 이제 언제 가장 전염력이 높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7명의 이런 77건의 트랜스미션 페어를 이제 날짜를 정확히 얻어서 시리얼 인터벌과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를 각각 구하고 그래서 언제 가장 전파력이 높을지를 역으로 추산해 봤더니 대개 전파력이 시작되는 시기가 증상 시작 전 2.3일부터 시작이 되고 증상 하루 전에 가장 피크를 친다는 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의 내용은 뒤에 다른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결국에는 접촉 때문에 환자들을 격리하다 보니까 증상이 생기기 전에 격리하는 환자들이 있었고 증상 생기기 전부터 바이러스 검사를 해봤더니 벌써 많은 바이러스가 하루 전부터 더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봤을 때는 증상 전부터 확실히
하루 이틀 전부터도 옮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과학적으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다른 얘기는 젊은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가 많다는 것도 저희가 또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논문들인데요. 미국에서는 해병대가 13주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워낙 돌다 보니까 해병대 입소해서 교육받기 전에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오라고 했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걱정되니까 입소 후에 2주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지 보고 이제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스트레테지를 짰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입소해서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을 검사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연구를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0일, 7일, 14일 동안 증상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찾아낸 이제 바이러스가 26건이었다고 하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특정 간격으로 검사를 했더니 51명이 발견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증상이 없이 감염이 돼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이제 그보다 더 이제 뚜렷한 경우는 루즈벨트 항공모함에서 그때 많은 사람이 걸렸지 않습니까? 루즈벨트 항공모함에 탑승한 그 승무원들의 나이는 평균 나이가 27세밖에 되지 않는 젊은 나이였는데요. 여기서 1271명이 양성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3%는 그 환자들이 나중에까지 전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22%는 그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30.5%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나중에 증상이 생기는,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서 증상이 끝까지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병이 옮기면서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결국에는 30% 가까이 이제 양성이 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프리심토마틱 트랜스미션, 에이심토마틱 트랜스미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감염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어려운 그런 태스크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특별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건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이게 비말 감염, 그러니까 비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기침할 때 나오는 그 비말 입자가, 그 입자가 굉장히 5 마이크로미터보다 커서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으니까 멀리는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비말 감염의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얘기고요. 에어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다니니까 멀리까지 가서 공기 중에 같은 어떤 벤틸레이션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게 에어본 트랜스미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자료들은 이게 드라플릿 트랜스미션이라는 정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부터 무조건 에어로졸로, 에어본으로 트랜스미션 될 거라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쌓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정말로 에어본일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여기 대표적인 내용 주장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중국에 이제 발생한 각 점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서로 이제 전파를 시킨 것들은 줄로 연결시켜 뒀습니다. 1178명의 점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그 15% 환자가 80% 환자를 감염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소수의 인원이 여러 사람을 감염시키는 일을 저희가 이제 2015년 메르스 때부터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라고 저희가 잘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초반 감염 때는 이런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가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작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막 시키는, 폭발적인 전파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이런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를 단순히 드라플릿 트랜스미션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내용이 처음에 이제 제기됐던 주장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다른 어떤 루트의 트랜스미션이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자료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런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뉴질랜드에서 이제 외국을 갔다 온 사람을 호텔에 이제 격리시켰다가 집으로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인도를 갔다 온 사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A가 환자였고 이제 B하고 C가 감염이 됩니다. 근데 이 C라는 사람이 이제 이 뉴질랜드로 들어오면서 이 호텔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는데, 같은 층에 이제 D와 E가 머물게 됩니다. 이 D는 아빠와 이제 아이인데 같은 층에 머물렀는데, 나중에 D와 E가 걸렸고,
그리고 그 같은 비행기를 탄 G가 걸려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뭐 HI 그리고 F까지 이렇게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이런 어, 체인을 저희가 그려놓은 건데요. 문제는 여기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여기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CCTV도 다 있고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촉했는지 자료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 C와 D는 서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층에 있었던 것뿐이고요. 그래서 결코 접촉하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또 C가 방문을 한참 열어놓고 D도 방문을 열어놓고 이렇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린 이유로는 도저히 이제 드라플릿 트랜스미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에어본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논문이 그런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만약에 저희가 아까 제가 뭐 무증상 감염 또 증상이 나중에야 나타나는 그런 감염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증상 감염 때도 많은 트랜스미션을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의아한 것은 증상이 있을 때는 기침을 하고 재채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바이러스를 가진 비말이 많이 나와서 전파를 충분히 시킬 수 있을 건데, 아무 증상도 없는데 어떻게 바이러스가 나와서 전파를 시킬 거냐,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이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말할 때 나오는 거 아니냐.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말을 하면 그만큼 또 어쨌거나 침이 튀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이제 비말들을 사이즈를 저희가 봤더니 생각보다 이제 이전에 이런 연구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마이크로미터 단위인데, 이 어느 점점 사이즈가 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3마이크로, 6마이크로, 12마이크로 이런 작은 이제 침방울들이 이제 그 말할 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의 주 요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할 때도 이런 작은 침방울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 바이러스가 섞여 나온다면 이 사람들이 증상이 본격적으로 생겨서 기침이나 막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말하는 과정 중에서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이런 작은 이제 에어로졸이 생기니까 정말 이제 에어본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유명해진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인공적으로 에어로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기계를 통해서 인공적으로 거기 그 작은 물방울에 바이러스를 섞어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띄우는 그런 실험을 했고요. 나중에 그 공기를 포집해서 과연 이 바이러스가 얼마 동안 살아 있을 거냐라는 거를 이제 컬처를 통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연구 결과는 3시간 정도는 공기 중에서 이 바이러스가 살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충분히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하겠다라는 증거를 주는 또 다른 논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걸 했는데, 코로나 환자가 입원한 방에 2m가 넘는 거리에 채집기를 두고요. 이 채집기에서 이제 얻어진 것을 가지고 셀 컬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집기에서 얻어진 바이러스를 PCR을 돌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셀 컬처를 했더니 이제 실제로 바이러스가 자라는 걸 확인했고, 이 바이러스 유전자하고 이 이제 그냥 얻어진 이 바이러스 유전자 비교해 봤더니 결국에는 감염력이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 방에 돌고 있는 바이러스가 맞더라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2m 이상 되는 거리까지 이 바이러스가 확실히 날아갈 수 있고 살아있는 바이러스고 감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국내에 서울대 계신 오명돈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요. 이분은 이런 실험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분은 이런 재밌는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임상가로서 이게 이제 에어본 트랜스미션인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인즉슨 이제 예를 들어 드라플릿 같으면은 대개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가게 되면 대개 이제 뮤커스라고 끈끈한 우리 점액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트랩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비강내까지 높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면 초반에 냄새를 못 맡게 되는 이제 증상이 온다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초기에 많이 생기는데 특별한 감기 증상 없이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 올팩토리 벌브가 있는 이쪽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쪽은 굉장히 이 비강내에서 제일 위쪽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뮤코스에 트랩돼서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과정 중에서는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생각은 이게 그냥 드라플릿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에어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고
환자들이 말하는 아노스미아나 하이포스미아가 그래야 설명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생긴 걸 CT를 찍어 보면 이제 여기저기 이 페리페랄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곳에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특정 부위에 디펜던트 포션에 이제 주로는 이런 뮤코스들이 뮤코실리어리 펑션 때문에 밖으로 쳐내서 기침해서 뱉어내게 되지만은 이런 뮤코실리어리 펑션이 좋지 못한 노인들한테서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디펜던트 포션으로 가서 폐렴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게 우리 드랍플릿 트랜스미션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디펜던트 포션이 아니고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페리페랄에 GGO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에어를 타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임상가로서는 이제 그렇게 실험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뭐 드랍플릿 트랜스미션, 에어본 트랜스미션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은 그건 이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이 알기 쉽게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사실 바이러스가 뭐 어떤 크기를, 내가 어떤 크기에 있는 드랍플릿을 타고 가서 어떤 감염을 일으킬 거야라고 말하는 바이러스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바이러스는 다양한 여러 가지 크기의 드랍플릿을 타고 가서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어떤 어디에 많이 분포하느냐, 그 정규 분포 곡선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드랍플릿 트랜스미션도 될 거고 어떤 경우에는 에어로졸 트랜스미션도 될 건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걸 인위적으로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오류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 병원의 환자들 CT 찍었던 거 갖고 논문 냈던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페리페랄에 이렇게 디퓨저하게 있지만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디펜던트 포션에 이렇게 박테리얼 뉴모니아처럼 이런 뉴모니아를 일으킨다. 뭐 이런 비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의 내용과 유사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CDC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21년 5월 7일에 이제 이런 브리프 리포트를 하면서 이게 트랜스미션 루트가 다르다, 조금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몰리스트 베리파인 드랍플릿이 공기 중에 수분에서 수시간까지 떠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사실 드랍플릿이 아니고 이제 에어로졸인 거죠. 그 얘기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워낙 이제 CDC도 입장 같은 걸 잘 바꾸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전파를 방지하는 우리의 지금 노력이 크게 스트래티지가 바뀔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튼 이제 인정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리심토마틱 트랜스미션이나 에어본 트랜스미션이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감염 관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심토마틱 트랜스미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증상 발생일부터 막 이제 접촉자를 격리하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알게 되면서는 증상 발생 하루 이틀 전까지 이제 접촉자를 이제 찾아내 가지고 격리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접촉자 추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격리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는 굉장히 이게 잘 됐던 이유가 2015년에 아시는 바처럼 메르스 유행이 있고 병원마다 이 환자들이 막 옮겨 다니고 막 병원마다 또 이렇게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또 병원 이름을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병원에 있다 왔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이제 메르스 환자로 확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들어와 있었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접촉자 추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았고, 그 뒤로 메르스가 몇 차례 또 환자가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저희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 모바일 폰 정보를 경찰에서 받고, 그리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그 CCTV 정보, 그리고 크레디트 카드 정보, 그 다음에 교통카드 정보, 병원에 방문했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접촉자를 추적해내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국내에 결국에는 막 활성화되게 됐고요. 이것들이 이제 워낙 저희가 경험이 많아서 막 이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외국 논문에도 소개가 돼가지고 한국은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K 방역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 방역을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막 대단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때가 이제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데는 초반에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이제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뭐 얘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떤 앱을 깔아서 이제 이 앱을 깔고 있으면
또 다른 이 앱을 다 여러 사람이 다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앱을 깔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접촉한 시간들이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양성자가 되면 이 사람의 전파 가능 시기를 계산해 가지고 그 사이에 접촉했던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다 주의사항 그리고 격리가 필요한 지침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게 되는 그런 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개발했는데 잘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스마트폰 사용하는 성인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 앱을 깔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한 6% 정도에서 어떤 그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고 양성자를 발견해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시작되면서 한 20만 명에서 90만 명 정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통계적인 얘기고요. 하여튼 이런 쪽으로 약간 새로운 어떤 그 디지털 기기 같은 걸 활용하는 그 컨택트 트레이싱 같은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아마 이게 뭐 영국 말고 프랑스나 국내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컨택트 트레이싱을 해서 의심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붙잡아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침할 때 뭐 에어로졸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김진용 선생님이 이제 이런 그림을 저희 학교에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이거 좋겠다 해서 막 논문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유명해져서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 되셨죠 지금은요. 하여튼 드라이브 스루라는 걸 이제 그때 차를 타고 맥도날드의 드라이브 스루처럼 이제 이렇게 돌고 나면 검사가 끝나는 그런 상황을 제안을 했고요. 또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워크스루라고 해가지고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타고 나오는 사이에 검사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건소 가면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주로 검사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가 지정 격리병상을 이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메르스 때문에 만들게 된 거죠. 저희 병원에도 이제 내병상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분이 오셔서 이제 원장님이랑 이렇게 뭐 사진 찍고 했던 사진이 있어서 올려봤는데요. 그리고 막 훈련도 했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전데 이렇게 이제 끌어간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라에서 짓고 이제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 이게 커패시티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뭐 이제 그 체육관에다가 또 전시관에다가 이 큰 공간에다가 격벽을 치면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했는데, 국내는 이제 그렇게 초반에 이제 막 환자가 오죽순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중국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고, 연수원이라든지 이제 1인실에 이제 화장실이 달려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 위주로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으로 점점 개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경증 환자분들이 여기서 입원하게 되고, 경증 환자로 관찰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중환자 그 3차 대유행이 오면서 중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게 됐고, 이제 시립병원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데서 이제 그 환자들을 전담해서 보다가 더 이상은 이제 커패시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12월 달에 급하게 이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인책도 주고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면서 이제 종합병원들을 막 옥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체 병상 수의 1%를 중환자 병상으로 만들어라. 저희 병원 같은 경우 800병상이 좀 넘는데 8개를 만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환자가 뭐 500명, 700명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은 이전에 비해서 중환자 발생이 좀 적은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환자가 전에보다는 좀 적게 생겨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병상들을 다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프리심토마틱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어그레시브하게 컨택트 트레이싱하고 그다음에 격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에어본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는 유니버셜 마스크 웨어링, 그리고 사회 전반에 이제 내셔널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그런 상황이 됐죠. 이건 우한의 자료인데요. 우한에 이제 이게 그 리프로덕션 넘버 T라는 건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파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환자가 엄청 발생하고 이 값이 엄청 높았는데 시티 락다운을 시키죠. 아예 교통 폐쇄시키고 집에만 있도록 하고 감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 줄어드는, 확연하게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초반에 많이 번질 때도 국내에서도 이제 이렇게 우한처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다행히도 우리 국민분께서 잘 도와주셔서 저희는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3단계를 발령을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저희가 바이러스 검사,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계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쭉 모니터하고 있는 자료인데, 빨간 게 이제 2020년 자료인데, 이게 이제 음성률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음성률이 이 레벨 3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코로나도 잘 안 나오지만은, 코로나도 줄어들지만은 다른 바이러스도 음성률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검출 안 되는 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작년에 5월, 6월 지나면서 이제 조금 풀리고 레벨을 낮추니까 이제 또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광화문 집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2차 유행이 있으면서는 다시 또 레벨 2로 올리면서 다시 이제 음성률이 올라가고, 이게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요. 뭐 보시면은 이제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여름에 많이 도는 바이러스가 빨간 게 이제 올해 2020년 자료여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렇게 유행 곡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작년 내내 이제 사실은 유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들이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감내하면서 그런 이제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코로나의 전파를 막은 거고, 그 외에 다른 바이러스 전파도 막았던 걸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진료 보시면서 감기 환자가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 뭐 이런 느낌 다 받으셨을 거고요. 오히려 이제 뭐 설사 환자, 뭐 이런 어떤 뭔가 상한 걸 먹어서 오는 이런 환자분들은 열이 나서 가끔씩 있었지만 감기 환자는 별로 없구나라는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마스크의 효과가 여러 연구들이 이제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없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나 이제 제가 서지컬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이 서지컬 마스크에 대한 효과는 매우 불신 정도이지만은 또 이것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근 나온 이 논문은 이제 그 마스크의 효과만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많은 공간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바이러스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 파티클 하나하나가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은 공간에서는 사실은 마스크를 써도 일부가 들어가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여기 바이러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 숫자를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줄여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이제 별로 없는 그런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뭘 쓰든 간에 감염 발생률이 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죠. 그래서 뭐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공간에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은 마스크의 효과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기라든지 그 다음에 거리를 띄워서 앉는다든지 또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 파티클을 줄이게 되면 마스크가 조금 푸어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마스크의 효과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져온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병원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이제 말을 맺어야 되는데요. 저희 병원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대구 경북 지역 또 이제 광화문 그때 집회 이후에 이제 뭐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때 저희는 대부분은 이게 서울에는 별로 생기지 않다가 이제 2차 유행 때 서울에서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증가하게 되면서 저희는 뭐 코로나 환자가 직원 중에 사실 거의 없었는데 계속 코로나 환자가 쭉 입원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혹시 이때쯤에 한번 그 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항체 검사를 하면 혹시 증상이 무증상자가 많다니까 혹시라도 걸려 있는 직원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해서 검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저도 뭐 코로나 환자를 보고 했습니다만 뭐 전혀 양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지역 사회에서 오히려 전파가 많이 되지, 병원 내에서 막 레벨 D를 입고 우주복 같이 이제 저희가 PAPR이라고 하는데 그걸 쓰고 막 진료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전파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병원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게 5월 25일 뉴스인데요. 뭐 중앙대병원의 철저한 대처로 코로나 확산 저지했다는데, 이게 뭐 철저한 대처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지금 모든 병원이 다 철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도 다 선제 검사를 하고 있고 PCR 검사하고 있고 간병인들도 며칠마다 한 번씩 다 하고 있고
의료인들도 지금 계속 이제 모니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뭐 14층, 11층 요 두 병동에서 발생을 했는데 요는 14층 병동에 있는 이제 환자 간병인이 신경외과 이제 병동인데 거기 있던 간병인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걸려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니까 보건소 갔더니 양성이 나와서 저희한테 나중에 알려줬고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간병인이 보던 환자들이 다 이제 감염되고 이제 있었고 이제 보호자도 감염이 돼 있었고 이 간병인하고 친한 간병인이 또 11층 간병인이 있었는데 그 간병인이 또 감염이 돼서 11층 환자가 또 생겼고 뭐 이런 상황이 저희가 발견돼서 관련된 그 층을 거의 폐쇄하다시피 하고 환자 전실을 못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퇴원한 환자들 다 전화해가지고 괜찮은지 다 확인하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도 나오고 보건소에서도 나와서 그 이 병동을 다녀간 사람이 그동안 전파 가능 시기 동안 이 병동을 다녀간 사람이 누구인가를 막 이렇게 찾고 뭐 굉장히 다양하죠. 뭐 청소하는 분, 수리하러 온 분, 막 이런 분들 하나하나 다 CCTV로 찾고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문제될 만한 분들한테 다 고지하고 다 검사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2, 3주 지난 다음에야 이제 괜찮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거의 시간이 많이 돼서 요거만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미국 병원인데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원인데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코로나 환자를 입원해서 보다 보니까 이 환자를 한 개의 방마다 이제 2명씩 입원시켜서 중환자를 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 세균이 막 우죽순으로 그 코로나 환자들에게서 이제 퍼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그 병원에 있는 항생제 내성 세균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였죠. 저희 병원에도 이제 이 4개 병실에 2명씩 이렇게 날짜에 따라 이렇게 입원해 있었는데 그 카바페넴 리지스턴트 아시네토박터라는 균이 이제 외부 병원에서 온 환자에게서 나와서 이 사람은 좋아졌지만은 그 다음에 계속 다른 병실에까지 나오고 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들어가는 간호 인력들이 뭐 레벨 D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들어가서 그 위에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가운을 또 더 입고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있던 또 내성균이 이 사람한테 옮겨가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도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하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진 위생하고 환경위생 또 감시 배양에서 접촉 격리하고 광범위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활동이 감염 관리의 주요 업무로 저희가 인식을 했지만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기본으로 하는 신종 바이러스 질환들이 자주 등장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감염 관리 활동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질환에서 병원을 보호해서 병원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거나 또는 이제 신종 바이러스 질환 입원자들을 병원 내의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굉장히 감염 관리가 복합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보다 훨씬 감염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뭐 다른 선생님 다 인지하시겠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새로운 질환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지식을 뛰어넘는 이런 도전들 앞에서 신중하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